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 교정학개론 해설을 맡은 김종택입니다. 먼저 이 올해 시험이 처음으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됐죠. 작년까지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라 예상했었고, 작년 시험하고 비교해서 좀 더 올라갈 거라 예상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포도 이제 영역 분포도 보통 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를 들어갈 텐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교정학과 우리가 이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이라는 게 두 과목이 합쳐져 있잖아요. 개론이. 그래서 교정학 부분하고 형사정책 부분이 보통은 이제 뭐 6대 4 정도, 교정학이 6, 형사정책이 4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12문제, 8문제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은 올해는 이제 13문제, 7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그렇고 작년이 이제 오히려 조금 특이한 경우로서 교정학이 9문제가 나왔고 형사정책이 11문제, 형사정책이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작년이었죠. 그런 거였고 올해는 13대 7 정도의 문제였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법령에 관한 문제하고 이론에 관한 문제로 두 개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나눠 보면 물론 법령이 항상 더 많이 나오죠. 법령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례적이어서 법령 문제가 좀 작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11문제와 이론이 9문제거든요. 11대 9니까 그게 평년에 비하면 법령 문제가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죠. 13문제 정도가 보통 평균이라고 보고, 작년에 예를 들면 15문제였습니다. 법령이 15문제고 이론이 5문제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문제가 약간 평이하게 된 게 이유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령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론 문제가 대부분 기본적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는 일단 제 개인적 기준으로 일단 난이도를 매겼고, 그래서 중하가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눌 때 중이 한 10문제 정도, 하에 속하는 게 한 9문제, 굳이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는 1문제 정도. 그렇죠. 많이 봐도 2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 문제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아는 뭐 형집행법이 기본이니까 형집행법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7문제가 나왔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집행법이죠. 근데 올해는 다른 법에서 오히려 법령 문제가 줄어들면서 형집행법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년법 문제 1문제, 그리고 보호소년법에 관한 문제가 1문제, 이렇게 총 3개의 법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 문제가 작았다는 얘기죠. 다른 법령 문제가 거의 안 나왔으니까요. 그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9문제, 합치면 11문제잖아요. 11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온 곳이 작업하고 직업훈련 파트입니다. 이 작업과 직업훈련 파트에서 3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좀 특이한 거는 보안처분 관련 법령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보안처분 관련 법령 아시겠지만 뭐 보건관찰법이라든지 치료감호법,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작년에는 각 하나씩 다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를 간단하게 분석드리면, 이론 문제는 아까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제 범죄 원인론입니다. 이건 매년 거의 같아요. 범죄 원인론은 작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나오니까 올해는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골고루
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난이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개념 위주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 정도의 난이도지 깊이 있는 뭐 세부적인 문제 내용을 묻는 이론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제 문제 분석을 해서 제가 뽑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정학과 그 형사정책 파트를 나누어서 보면 교정학에서 문제가 일단 어디에서 집중되어 있냐면 시설 내 처우에 관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 처우 이론하고 시설 내 처우 법규 그리고 수용자 처우까지 요 세 분야에 11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범죄 원인론 파트의 문제 3개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맨 마지막 소년 형사 정책론으로 가면 그 맨 마지막 파트에서 3문제. 다시 말씀드려 시설 내 처우하고 범죄 원인론 그리고 소년 형사 정책론 요 세 파트만 묶어서 보면 이게 17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 그래서 85%죠. 17문제니까 85%가 이 세 분야에 집중되어서 나왔다. 그렇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 내 처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항상 그랬고 소년 형사 정책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올해 같이 좀 집중된 게 좀 조금은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해라는 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언제든지 시험에 문제가 나오시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되 제일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실 거는 아무래도 역시 시설 내 처우 부분하고 소년 형사 정책론 그 다음에 범죄 원인론 요 세 가지 파트가 결국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일단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교정학의 개론 부분에서 상하위 득점자는 변별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대신에 다른 과목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정학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출제 경향이 내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그것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평이하고 좀 이론 기본 이념에 맞추어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언제든지 작년처럼 문제 수준이 올라갈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이나 안전적인 합격권에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다 훑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시설 내 처우 부분과 소년 형사 정책론과 범죄 원인론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가 나눠둔 자료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문제를 들어가서 문제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문제 1번에 보시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범죄 원인론 파트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제일 첫 문제가 머튼 이론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노미 이론으로 한 난이도는 저는 중 정도로 봤어요. 이게 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노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되는 것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의 성취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그죠? 문화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하류계층에 더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 3번에 보시면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노미 이론이 이제
주 타겟층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게 아로니 이론의 핵심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적응 유형이 이제 5가지가 나오고 그 안에서 혁신형이라는 게 나와서 이 혁신형이 대표적인 범죄형이다라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문 4번 보시면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했잖아요, 그죠? 아노미 이론의 제일 단점 중에 하나가 상류계층이 왜 이런 범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류계층은 설명을 못 하거든요. 상류계층에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상류계층의 범죄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유용한 아노미 이론이 하나 있죠, 그죠? 긴장 이론이 하나 있죠. 아노미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그죠? 아노미 이론, 머튼의 사회적 긴장 이론 말고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스트레스, 긴장에 의해서 범죄를 설명하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범죄를 이용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4번은 지문 4번은 에그뉴의 이론이라면 맞는 지문이죠. 자, 넘어가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교화 개선 모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교정학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서 교정학 범죄인 처우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범죄인 처우 모델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범죄인 처우 모델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범죄 통제 모델이 있을 거고 교화 개선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교화 개선 모델 안에는 치료 모델, 그리고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 등이 대표적이죠. 그럼 지금 여기 표 안에 있는 것은 일단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 정도라고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범죄 원인을 개인한테 있다고 보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째 보시면 그래서 처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그러니까 적용한다 해서 치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은 간단해요. 치료 모델입니다. 치료 모델, 치료 모형은 다른 말로 의료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 의료 모형, 그죠? 치료 모형, 갱생 모형, 이 3개가 같은 모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 적응 모형은 왜 안 됩니까? 적응 모형은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건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치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적응 모형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업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법 등의 다른 처우 기법을 얘기해 줘야 이게 적응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모형까지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화 개선 모형을 치료 모형이나 개선 모형, 재통합 모델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어떤 모델을 그 모형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는 하라고 봤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소년사법에 있어서 4D, 여기서 비범죄화, 비시설 수용, 그리고 적법 절차, 전환, 이게 4D라고 나와 있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하 정도로 봤는데요. 왜냐하면 소년사법에 3D, 4D, 5D 이런 걸 기본서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각각의 그 D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개념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비범죄화 같은 경우는 범죄를 공식적으로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을 비범죄화해서 낙인을 피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에 보시면 비시설 수용이 나와 있는데, 비시설 수용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소년을 시설 수용하지 않는 건데, 지문 보시면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잖아요. 소년 전담 시설도 시설이에요. 똑같은 시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 수용을 안 하는 거고 비시설 수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내 처우로 전환시키는 이런 거 그게 비시설 수용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될 테고 나머지 적법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 가지 4D 중에서 제일 나중에 추가된 건데요. 소년 사법 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다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원래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 절차에 개입 안 하는 4번에 나오는 전환을 하기 때문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우하자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년의 권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차적 권리까지 보장을 해야 한다. 이게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맨 마지막에 추가되는 거고 4D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만 일단 아시면 되고 2번을 답으로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번입니다. 형집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징벌은 또 우리 형집행법 안에 안전과 질서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역시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난이도를 중으로 한 이유가 징벌 파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죠. 이게 물론 이게 깊이 있는 건 아닌데 징벌 파트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1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다는 거, 그죠? 2번은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의 시효에 관한 문제, 시효 기간 2년. 숫자 관련된 게 이제 2년 요 징벌 시효가 나왔고요, 올해. 3번에 보시면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징벌의 집행유예는 당연히 허용되지요. 왜냐하면 징벌의 파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징벌위원회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죠?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할 수 있잖아요. 징벌을 의결했을 때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에 징벌 집행유예가 들어가죠. 그래서 당연히 3번은 틀렸고 4번에 보시면 징벌 집행의 면제하고 일시정지가 나와 있는데 면제나 일시정지가 약간 헷갈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면제가 언제 있고 일시정지가 언제 있고 이거는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었으면 이게 뭐 난이도가 중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징벌을 면제하고 일시정지가 있다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조문을 몰라도 요거는 허용된다는 건 보통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답 찾기에는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누진 계급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진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누진제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제 교정학 부분의 이론 파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누진제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간단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누진제의 종류에서 종류 분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진제는 크게 나누면 점수제하고 고사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고사제라는 것은 기간제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심사해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계급 단계를. 근데 점수제는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책임 점수가 있고 그 책임 점수를 수영자들이 소득 점수를 올려가지고 그 소득 점수를 소각해서 그죠? 그거를 다 소각하면 한 단계 윗 단계로 올라가는 게 점수제인데 점수제가 지문에 나오는 2, 3, 4조,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그 엘마이르제 이게 다 점수제에 들어갑니다. 그죠?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다이버전 나왔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론 문제로서 그 난이도는 상당히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에서 부정적 역할, 부정적 영향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1번이에요. 그죠? 형벌 이외의 사회 통제망의 확대죠. 그죠? 형사 사법망의 확대라는 것도 기출 문제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형사사법만 확대 이거를 공부하셨으면 1번은 당연히 틀렸다는 걸 아실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찾기는 쉬웠을 것 같고요. 2번에 보시면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이버전이라는 것이 공식적 절차를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회에 내보내기 때문에 형사사법 비용이라는 것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3번에 업무 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비용 제도에 능률성, 신축성 가져온다. 아무래도 교정시설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법관리분들, 교정직 공무원들의 능률성과 그런 게 올라가겠죠. 그죠? 업무가 경감됨으로써. 4번,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낙인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게 만드는 게 낙인입니다. 그 4번도 맞는 얘기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블럼스타인이 주장한 과밀 수용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블럼스타인 교정학 중에서 이제 이론 중에서 과밀 수용 해소 그 문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요. 블럼스타인의 그 과밀 수용 해소 방안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그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각 그 방안의 내용이 뭔지를 묻는 거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교정시설의 증설, 단순한 거죠. 교정시설 더 많이 짓는 거. 요거는 이제 재정 부담이 크고 정설 후에 단기간 과밀 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맞습니다. 그죠?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구금 인구 감소 전략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정문 전략과 후문 전략이 있잖아요. 정문 전략은 처음부터 아예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들어간 사람을 빨리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 있는 인구를 줄인다는 전략인데, 지문회를 보시면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는 엄중성에 더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블럼스타인의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의 그 열거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형벌의 제조 효과 중에서 확실성과 엄중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를 중 정도로 봤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문제 지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좌우가 되면 구금 인구 감소 전략이 되겠습니까? 엄중성이라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장기형을 받으면 끝까지 가석방이나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엄중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금 인구가 늘어나죠. 줄어들진 않죠. 마찬가지로 단기형,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리면 어떻게 되면 엄중한 거잖아요. 엄중하면은 당연히 구금 인구가 늘어나죠. 감소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조금만 해보시면 이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구금 인구 감소 전략은 아무래도 당연히 엄중성보다는 확실성에 더 좌우된다는 논리죠. 그죠? 여기에 뒤바뀌어 있습니다. 답이 2번이고, 3번에 사법 절차와 과정의 개선인데요. 이것도 블럼스타인의 그 과밀 수용 해소 방안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강조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법기관 그 여러 사법기관 중에서 우리 교정기관의 주체적 역할을 제일 강조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 그리고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 능력과 현황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라는 건데, 그게 사법 절차의 과정의 개선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에 마지막 4번은 이제 선별적 무력화가 하나의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선별적 무력화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수용자를 예측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분하니까 아무래도 과밀 수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이제 개념상 맞는 설명이고, 2번 구금 인구 감소 전략은 맞지만 뒤에 그 해석에서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을 강조한데 해서 그게 틀렸습니다.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쉽게 그냥 한 번 생각해서 답을 구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난이도 중 정도로 봤습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노무 작업하고 도급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작업, 교도 작업 내용 중에 하나 나왔는데 이건 법규는 아니고요, 그죠? 법규는 아니고 교정 작업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뭐 어려운 이론은 아니고요, 그죠? 그 교도 작업 우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잘 알고 그 네 가지에서 각 특성, 예를 들어서 장단점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 정도로 했고요. 일단 보시면 교도 작업 4개 중에 직영, 위탁, 노무, 도급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노무하고 도급 2개를 뽑아서 그 2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죠. 1번 보시면 노무 작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노무 작업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맞고요. 판로 부담 없잖아요. 노무 제공만 하면 되지 판로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답이 나왔고 2번에 보시면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 가능하며 이건 맞아요. 노무 작업과 그죠 위탁 작업 같은 경우는 2개는 설비 투자 없이 시행할 수 있죠. 근데 뒷부분이 틀렸어요.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 유리하다. 자, 노무 작업은 그때 노무가 있으면 작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영상 어떤 계획을 세우고 통일성을 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3번에 도급 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했는데 도급은 대부분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은 맞아요.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한 건 맞는데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어떻게 용이하겠습니까? 이 뒷부분이 틀렸죠. 왜냐하면 수용자들인데 각 수용자들이 어떤 대단한 기술자가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도급 작업은 구외 작업으로 인한 개요 부담이 크지만 민간 작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부분 맞고 뒷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도급이 보통은 다 구외, 그러니까 교정설 밖으로 나가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요할 때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게 맞고 뒷부분은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도급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작업이나 그 공사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끼리 하는 공사보다는 가격이 싸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민간 그 자유 경쟁 체제에서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8번은 교도 작업의 내용 중에서 작업의 성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론의 4가지의 각 장단점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도 기출 예전에 된 문제고요. 문제가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자,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분류심사 문제가 올해 2개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고 뒷부분에 보시면 정기재심사에 관한 문제가 하나 더 나오죠. 일단 분류심사의 그 법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해도 나를 했고요. 분류심사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분류심사 제외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제외 사유가 정확하게 아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1번 보시면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 하지 않는다. 구류 안 하고, 그죠? 그리고 형기가 3개월 이하인 사람 안 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정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을 한다. 이것도 공부하셨으면 꼭 알아야 할 숫자가 20년이죠. 무기형인 경우에는 재심사 시기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무기는 계산할 그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죠. 부정기형은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한테는 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장기형으로 하면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형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정기 재심사할 때 심사 시기가 더 빨라지겠죠.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은 3번. 답 찾기는 쉽다고 봅니다. 4번 보시면 집행할 형기가
분류 심사 유예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 그러니까 원래 3개월 미만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분류 심사 어떤 유예 사유가 발생해서 그 유예 사유 동안 유예하고 있다가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되잖아요. 소멸된 때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다시 또 분류 심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분류 심사를 하지 않는 그 조항이 있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 수용자 및 사형 확정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형집행법상에서 미결 수용자 파트하고 사형 확정자 파트는 따로 나누죠, 그죠? 왜냐하면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결 수용자로 따로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서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를 붙여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조문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쉽게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미결 수용자 간의 분리 수용과 접촉에 관한 조문이었고, 이번에 소장은 사형 확정자를 수용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으나, 이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확정자는 원칙적으로는 독거 수용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수용자하고 혼거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혼거 수용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공부를 그냥 정독만 하신 분은 충분히 찾지 않았나 문제를 답을. 왜냐하면 사형 확정자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하고도 혼거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많이 있죠. 그 두 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냈다면 예전에 기출 문제처럼 사형 확정자가 예를 들어서 자살 도주 같은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미결 수용자하고 혼거 수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형 확정자가 그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누구하고 수형자하고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두 개를 붙여서 답을 찾기 쉽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3번에는 이제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 미결 수용자 접견 횟수에 대해서 매일 1회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결 수용자하고 변호인 접견은 당연히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물었고, 4번은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가 얼마냐, 그것도 매월 4회라는 거, 그리고 소장이 이제 사형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그런 조항인데도 이게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 찾기는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통제 이론을 주장할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원인론 파트에서 제가 세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세 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는 11번은 참 쉽지 않았나, 거의 다 쉽게 나왔지만 참 쉽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제 같은 경우는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가 원인론의 여러 가지 그 학자와 그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각 이론의 체계 분류는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 어떤 체계에 들어간지,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인지 생물학적 범죄 원인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낙인 이론 전문가인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통제 이론가인지, 통제 이론 안에 들어가는 학자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통제 이론 학자 답은 니언하고 리얼입니다. 나이하고 라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레클레스라든지 마차와 사이크스도 통제 이론으로 분류하죠. 표류 이론, 그죠? 그것도. 그리고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 혹은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통제 이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분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답 찾고 그냥 다른 문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억의 서덜랜드 같은 경우는 그죠? 학습 이론의 대표자죠. 차별적 접촉 이론, 그죠? 학습 이론의 대표자고, 에그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적 긴장 이론에 머튼이 있다면 이 개인적, 그죠? 이 일반 긴장 이론이라고 하죠. 일반 긴장 이론에 에그뉴가 있고, 베커 같은 경우는
그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이제 주지위 이론을 했습니다. 낙인은 사회적 주지위가 범죄자가 됨으로써 그래서 낙인과 그로 인한 일탈이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통제 이론 주장은 학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난이도 중 정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그 조항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답 찾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 정도가 된다고 봤습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되도록이면 그죠,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구속영장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었죠. 이번에 부정기형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가석방하는 조건, 그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죠.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정기형을 언제 선고하느냐. 부정기형에 관한 조항이 이거잖아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이죠. 그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런 식으로, 그죠? 다 숫자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답이 4번인데요.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했는데 절차상 형사사건에 관한 공부를 정독을 2번 이상 하신 분은 쉽게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왜냐하면 이게 기본서에서 어느 기본서든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죠? 검사가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하지 않고 소년부로 보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근데 소년부가 봤을 때 이 사건을 보니까 다시 형사사건,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사건을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조항. 이게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했었고요. 그죠? 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검사에게 다시 보내진 걸 검사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는 없다. 이까지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답은 4번 충분히 골랐어야 할 것 같고요.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범죄학 이론. 범죄 원인론 파트의 마지막 문제, 세 문제 중에 하나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학 이론 자체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약하게 하시면 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 정도 준 거지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1번에 레머트가 나왔고요. 레머트는 1차적 일탈 그리고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머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뭡니까? 레머트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그죠? 일탈 이론, 낙인 이론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1차적 일탈과 2차적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 맞고요. 이번에 허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제 이론을 통해서 법 집행기관과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는데, 이게 허쉬가 사회 통제 이론, 이게 사회 유대 이론 같은 말입니다. 이까지는 맞는데 뒤에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법 집행기관의 통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낙인 이론이에요. 법 집행기관의 통제를 함으로써 범죄가 야기된다는 것은 법 집행기관의 통제를 하지 말라는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주장이거든요.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은 통제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쉬의 이론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 요 아노미 이론은 제일 처음 우리 1번 문제에 나왔었죠, 그죠? 머튼의 아노미는 여기 지문에 또 나옵니다. 그만큼 아노미 이론은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낙인 이론이라든지 아노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는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 유형, 그죠? 5가지 적응 유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적응 유형 5가지 아까 우리 했었죠? 그죠? 그 5가지 꼭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일단 4번을 보시면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갓프레드슨과 허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일반 이론이라고 하고, 일반 이론은 최근에 좀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던 거. 낮은 자기 통제력이 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원인은 낮은 자기 통제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렸을 때, 자기가 아주 유년기에 어렸을 때 부모가 양육이 좀 부적절해서 그때 그 영향으로 낮은 자기 통제력이 생기고, 그 낮은 자기 통제력이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고 계속 쭉 간다는 거, 그런 이론을 주장했고, 범죄가 나타날 때는 이 특성하고 이 잠재적 속성 혹은 특성이랍니다. 이 속성하고 그리고 범죄적 기회가 합쳐졌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일반 이론인데, 이까지는 묻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낮은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 그 사실만 아셔도 이 문제 답 찾기가 쉽지 않았을까. 일단은 이번에 허쉬의 통제 이론 중에서 낙인 이론, 그죠? 낙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이론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찾기가 이번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이론을 다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는 중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작업과 직업훈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3개 정도 나왔다고. 보통 최소한 한 문제, 보통 2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에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뒷부분을 아는 것이어도 이것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쉬웠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 작업 중에서 제일 분류 중에 간단한 분류 중에 하나가 일반, 그죠? 작업하고 신청에 의한 작업을 나눌 수 있죠. 신청에 의한 작업은 뭐예요? 이 사람 작업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금고형 수용자라든지 이런 그 사형 확정자라든지 이 구류형 수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청 작업할 의무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1번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때, 이거는 쉽게 이게 오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 2, 3, 4번 보시면 일단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작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작업훈련 대상자 선정으로 절대 불가한 사람이 이제 15세란 기준,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했었고, 3번에 작업훈련 대상자가 심신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소장에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4번에 법무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것도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직업훈련을 위해서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보낼 수 있는 사람, 이송할 수 있는 사람은 교정시설의 소장이 아니죠. 그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 안전과 질서 파트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질서에는 보호 장비라든지 보안 장비라든지 무기, 이 3가지가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는 무기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무기에 대해서 나왔다고 해서 보호 장비나 보안 장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용은 쉽게 나왔어요. 1번 보시면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2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장비를 쓸 수 있는 요건도 되고요, 보안 장비를 쓸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하지만
무기 요건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번에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 쉽게 제가 설명을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이렇게 드렸죠. 뭐 하려고 할 때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다 보안 장비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자해하려고 할 때 다 보안 장비 요건. 3번도 마찬가지죠. 뭐 하려고 하는 때잖아요.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급박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보안 장비 사용 요건입니다. 보안 장비. 그럼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해야 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도주는 우리 교정실에서 도주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죠? 사고죠. 도주를 방지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무기를 허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이 됩니다. 그냥이 아니고 정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도망가는 거, 도주할 때만 가능한 거죠. 수용자한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제가 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보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 요건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알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6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난이도 중 정도로 봤습니다.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엄중관리 대상자는 세 가지 대상이죠. 그죠? 조직폭력 수용자 있고, 그리고 마약류 관리 수용자가 있고, 관심 대상 수용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골고루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1번 보시면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그죠? 딱 보시면 이제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공부하셨으니까. 소변 채취는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법상.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번에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 책임자가 상담자 한 명당 몇 명 이내가 되어야 되는가, 이건데 우리 법에 10명 이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셨지만, 그죠? 워낙 암기하실 게 많으니까 10명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답은 10명이죠. 하지만 3번을 보시면 답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3번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게 답입니다. 자, 관심 대상 수용자는 그 앞서 나온 조직폭력 수용자라든지 그리고 마약 관리 수용자와 다르게 지정과 해제 요건이 다르죠. 방법이. 근데 이때 이제 원칙이 어땠습니까? 원칙이 지정이나 해제에서 원칙이 소장이 뭐를 거쳐서 하게 됐어요? 뭘 거쳐서? 원래는 분류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이런 거예요.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 미결 수용자는 일반적인 수용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거를 꼭 제일 중요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셨으면 답은 3번 체크하셨어야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중이라는 것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답 찾기에는 꼭 충분히 찾으셨으라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셨으면. 자, 그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소장이. 자, 조직폭력 수용자는 그죠? 수용자 대표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상 나와 있죠. 대표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형집행법상 법령상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작업 중에서 외부 통금 작업에 대해서는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외부 통금 작업 옳지 않은 건데요. 일단 난이도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죠. 소장은 외부 통근자에게 수용자 자치에 대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외부 통금 작업
할 때 그 파트의 기본서 보시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용자 자치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었으면 이것도 맞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번에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수용자에게 외부 작업 하게 할 수 있죠. 이게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8조에 있는데, 외부 통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교정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 빼버리고 앞에 보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법 기본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자주 읽으시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할 때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제 외부 통근자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고요? 법무부 장관, 소장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누가? 소장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답이 4번인데요. 볼까요? 소장은 일반 경비처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자, 외부 통근 작업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우리 법상 법에도 나와 있고 기본 기준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외부 통근자 기준이 있고,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그건 통근이라 안 하죠. 그 작업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하는 통근은 개방과 완화 경비처급까지예요. 원칙이. 그리고 교정시설 안에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 교정시설 안에 있는 작업장, 이건 외부 기업체 작업장입니다.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개방, 완화, 그리고 일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묻지 않고 4번 지문 보시면 일반 경비처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통근하여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했잖아요. 원칙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조문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데, 그 조문 안에 중요한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에 넣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시행규칙 120조에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통근자 선정 기준 외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일반 경비처급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경비처급 수용자라고 해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걸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 중이라고 했고, 상까지 볼 수 없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기준이 있지만 소장은 누구라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아마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셨으면 답 4번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8번입니다. 보호소년법이거든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호소년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 16세 이상인 자의 기준에 따라 분리소년. 보호소년은 그 안에서 분리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당연하고, 원래 분리 기준은 보호소년, 위탁, 그리고 유치소년,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6세 미만, 16세 이건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 조문을 공부하시면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일단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냥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이건 넘어가시면 돼요. 답 찾으실 때는 일단 1번 아니라는 얘기죠. 2번에 보시면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자, 보호소년이 위반했을 때 그 조치 중에 좀 무거운 조치가, 그죠? 20일 이내 기간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 징계가 있잖아요. 그 징계를 받았으면 따라오는 게 세 가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 세 가지가 뒤에 나오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텔레비전 시청이라든지 단체 체육 활동이라든지 공동 행사 참가가 정지됩니다. 근데 원내 봉사 활동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내 봉사 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것도 답을 바로 딱 끄집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공부자들이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원내 봉사 활동은 뒤에 세 가지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려요. 원내 봉사 활동은 이거 어느 정도 노동이 들어가는 얘기죠. 다른 건 노동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안 하는 금지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일단 2번도 확신이 없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3번을 보시면 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 중 정도로 봤어요. 자, 보호 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원칙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본서에 바로 앞에 나오는 거고, 보호 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자, 4번. 소년원 또는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보호 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전자 영상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는 게 이제 우리 법에 보시면, 그죠? 제가 적어놓은 데 보시면 뭐 자살 등 방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탈, 난동, 폭행, 자해, 자살 이밖에 이런 걸 방지할 때, 그죠? 신체에 치거나 시설의 안전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 이런 우려가 큰 때, 이걸 줄여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는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19번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수용자에게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분류가 수용자 분류에 관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부정기 재심사 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예전에 기출된 문제를 하고 거의 같아요. 약간 달라졌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중 정도에 밖에 안 되고, 일단 지문 보시면 수용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할 때, 아니죠. 수용자가 전국 경기대회에서 입상할 때 부정기 재심사의 사유고, 이번에 니은에 수용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에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부정기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어요.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예를 들어서 수용자 징벌을 의결했을 때, 아니면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을 때, 아니면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부정기 재심사 사유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난이도 상으로 뽑았던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마음은 중으로 뽑고 싶은데 그래도 상 하나 정도 넣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작업하고 직업훈련에 관한 세 문제 중에 하나, 마지막 문제죠. 1번에 보시면 일반 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자, 직업훈련인데 외부 기업체에 나가서 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기업체 직업훈련은 그 기준이 일반 경비처우급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상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 기업체의 조건을 정확하게 아시면 1번 보시고 이 답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건데 뒤에 2, 3, 4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깊이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이 사망, 장인 상황은 직계 존속의 사망이잖아요, 그죠? 소식을 접한 수용자에 대해서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 면제. 작업 면제 조건에 그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 사망했을 때 2일간 작업 면제 있잖아요. 이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난 그래도 일을 할래 하면 일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지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의사를 확인한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다는 얘기죠. 3번에 수용자에게 교화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 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이것도 작업 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맞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업 장려금 원칙이 수용자가 석방될 때 주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하지만 그 전이라도 석방 전이라도 일부 혹은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이제 교화 목적상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족 생활을 부조한다든지 아니면 교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이것도 맞다는 걸 아실 테고, 마지막으로 4번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누가? 교정시설의 소장이에요. 소장이 자기가 정하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직업훈련 직종이나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하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는 다 맞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이게 틀렸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상으로 제가 넣었고,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물론 공부하실 게 많으니까 하다가 헷갈릴 수는 있다 충분히. 그래서 이걸 상으로 봤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다 했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교정학이 앞으로도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는데 공부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 조문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법 조문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안처분 파트에 특별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그걸 공부 안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법은 다 일단 기본적인 핵심 사항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이론도 마찬가지. 이론도 깊이 있게 하지 말고 넓게 기본적인 거 위주로 다 전부 다 공부를 하시되 너무 깊이 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올해 공부 시험 치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